조희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법 왜곡죄를 끝까지 밀어붙이며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판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틀게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반드시 처벌받게 하는 이 법은 이제 조희대 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강력한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판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틀게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반드시 처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이 완성되면 정의로운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방해하고 내란 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상납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역으로 법 왜곡죄의 심판대에 오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가 위헌을 외치며 발악하는 진짜 이유는 정의를 세우려는 이진관 판사의 길을 가로막았던 자신의 죄상이 범죄로 규정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자중질환에 빠진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곡 불법시설을 묵인해온 부패 공무원 카르텔의 엄중 문책을 지시하며 행정기강을 바로잡았고 이는 사법 불신에 지친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 세력을 향해 정부에 맞서지 말라며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자금을 실물 경제로 유도한 결과 코스피 6천 시대를 바라보는 역대급 호황을 이뤄내며 성과로 정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돌려놓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는 일부 공무원들의 나태함, 눈 감아주기를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며 즉각 징계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일하세요. 모르는 건 모르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권한은 크고 책임은 적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만큼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데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그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역할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일하세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됩니까? 공직이라고 하는 게 책임이 먼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정의로운 이진관 판사를 지키고 조희대를 파멸시킬 법 왜곡죄와 그리고 민생 정상화를 이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요약되는데요. 도대체 조희대가 왜 이렇게 버티는 것인지 철저하게 분석한 신인규의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재판소원 제도에 네, 대해서 국회를 설득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똑같이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 그러니까 어제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니까 80년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독일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장 변호사님. 저는요. 최근에 한겨레 아침 햇발이란 데서 논설위원이 쓰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조희대는 진짜 사법부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위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이 3권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입법과 행정은 국민인 주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인 정당성을 띱니다. 사법부는 거기서 열외예요. 그나마 간접적인 방향으로 정당성을 띠는 건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네. 윤석열의 그 간접 선출 방식의 정당성은 이 직위원 재판부 이 선고로 무기징역을 언도받는 순간 사라진 겁니다. 네. 진작에 사라졌지만 법적으로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자리에 더 있을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노태우 정부 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도 문영배 재판관 책을 읽으면서 네. 사법파동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는 그 돌아가신 선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때 전두환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대로 재임명하려고 하니까 법원에서 난리를 쳤었습니다. 네. 법원에서 이거는 사법부를 망치는 길이라고 해서 법관들이 나섰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소장파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네.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연차 중에서 이름을 올리지 않은 판사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부에 담당했던 판사들인데 네. 그중에 한 명이 조희대 법관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운운하지 말고 정말 사법부를 원한다면 본인이 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이제 법 왜곡죄 그리고 그 대법원장 아니 저기 대법관 증언 관련된 거 그리고 재판소원 이게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이 맞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요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는 지난 한 1년 2개월 내내 주장하시는 게 조희대 탄핵을 원포인트로 했어야만 했다. 근데 그걸 너무 실기를 했고 지금 이 순간도 안 늦었다라는 건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무슨 저기 그 투사 같으세요. 네? 왜 이렇게 싸우려고 진정성이. 하는 거예요 국회하고? 네. 근데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의를 정무적 판단으로 교환할 수는 없다. 결국에는 사법부 정상화라는 것이 휴먼 에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떤 제도도 전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적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국회가 얼마만큼 반영하고 움직이느냐 전 그게 핵심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거든요. 법원을 대표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묻습니다. 그 내란의 밤에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었느냐. 네. 그리고 내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냐. 아직까지 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네. 또 본인이 필요할 때는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 얘기만 일방향적으로 하는 하고 거예요. 있어요. 예. 이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뭐 재판소원제도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지금 국민을 팔고 있거든요. 국민의 피해다.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재판소원이라는 게 재판사들의 재판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게 틀렸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3심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까지도 우리가 헌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데 네. 이걸 반대하면서 국민을 파니까 그럼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재판이 지연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요. 지금도 국선전담 변호사들 다 국가에서 돈 대줍니다. 네. 필요한 분들 돈 대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법률구조공단에서 그 일도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비용을 대주면 될 일인데 엄청 국민을 생각하는 저런 가식과 저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런 조희대를 놔두고 무슨 조희대가- 사법 개혁이 되냐? 아니, 조희대가 대법관 제청권을 가져요. 네. 그럼 증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 왜곡을 누가 판단합니까? 조희대 코트가 또 판단을 하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는 법 왜곡이 아니고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건 법 왜곡이라고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남죠. 이진관 재판장이 지금 법 왜곡이라고 우길 놈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우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아니, 그러니까 많아요. 조희대 체제 하에선 안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 조희대 코트 체제에서는 오히려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을 왜곡이라고 하는 거죠. 왜곡죄로 걸어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다. 그 우려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죠. 국민들이 지키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게 저는 법 왜곡죄만 빼면 나머지 두 개는 저도 일관되게 주장하던 거고, 전 거기다가 법관들 전 다양성까지도 더 추가해야 되고, 또 하나는 판검사들 변호사 개혁 제한까지도 고민해봐야 돼요. 네. 변호사 개혁 제한까지도 예, 정관예우 예, 문제. 예. 거기다가 피선거권 제한하자는 얘기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더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대법원장을 문제는 투표로 뽑자는 주장도 하시는 분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 조희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예요. 2027년 6월까지예요.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재판들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를 조희대를 앉혀놓고 조희대가 인사권을 합법적으로 쓰고 많은 판사들은 아무리 양심과 독립적으로 한다고 해도 인사권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네. 현실적으로.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우인성 판사, 김인택 판사, 또 곽상도 재판, 김예성 재판, 또 김상민 재판 어처구니 없는 또 영장의 기각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3법을 개혁했다고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일부 소구가 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정말 사법부가 바뀌나?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른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사법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후에 하자는 거고 지금은 조이대의 만행에 대해서 희대의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네.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헌정 부정입니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칼을 뺐으면 마무리는 져야죠. 그럼 마무리를 진다는 거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고 네. 그 여론의 지지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으로 넘기는 거예요. 음흠. 넘기면 우리 헌법재판소 9명이 아 조이대의 행위는 정치 개입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하겠죠. 내지는 헌법재판소가 야 대법원으로서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데 다시는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가 볼 때는 이런 대법원장 다시는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탄핵하고 파면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법개혁이 유의미하지 조이대를 앉혀놓고 어떤 약을 써도 저는 이건 약이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제가 취재해 보면 그러니까 특별하게 확실한 확고부동한 증자가 나와서 헌재에서 정말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나온 거 기각되면 안 말고 되니까. 기각되면 안 되니까 더 확실한 증자가 그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권창영 특검이 특검보드를 임명받아가지고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상태에서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아니 근데 지났죠. 그거는 저는 네. 좀 공허하다고 보는 게 공허하다. 지기현 룸살롱 것도 영장을 안 내주는 법원이 어떻게 조이대 거 영장을 내줄 생각을 하고 기다립니까? 아니 저는 그 말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인식으로 또 국민들 앞에 수사를 쓴다면은 전 정말 국민들 앞에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탄핵이라는 게 징계 재판인데 네. 정치 개입에 대해서 어떤 물증이 나와야 된다? 어떻게 물증이 나와요? 정치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네. 정치 행위를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하는데 물증을 어디다가 남겨놓습니까? 마치 이거는 뭐 계약서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뇌물죄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주장과 같다. 거의 우인성급 주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증거를 찾냐고요. 그리고 법원이 내줍니까 영장을? 증거도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징계 재판인데 왜 징계를 두려워하죠? 잘못을 했으면 채찍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그냥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받아들이고 살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 자체가 아니, 정치 개입 타협적인 아닌가요? 거, 정치 개입 맞죠. 아니, 누가 맞는데 보더라도 왜- 너무나 명백한 정치 개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측면이 드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됩니다. 거죠. 판단은 누가 한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헌법재판소가 거예요. 하는 왜 거죠. 그걸 대신합니까 국회가?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말지를 미리 왜 저는 예단해서 하느냐.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명분이 있잖아요. 그 잘못한 행위가 있잖아요. 네. 행위가 있는데 채찍을 안 들고 다른 길로 우회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 잘못에 대해서 핀셋으로 제가 이거를 딱 도려내면요. 전선이 어떻게 생기냐면 조이대의 정치 행위를 옹호하는 일부, 나머지 전체 국민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사법개혁은 전선이 어떻게 돼 있죠? 민주당과 법원이 대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이렇게 전선을 짜는 것보다는 문제 있는 거를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그 노력이 뭐가 잘못입니까? 저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저는 탄핵을 답을 정해놓고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조이대의 행위에 대해서 매듭은 져야 된다. 그럼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건 여론을 모아가고 여론이 만약에 조이대 탄핵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헌법재판소 판단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똑띠 신인규 말이 맞다. 올소. 근데 이제는 저는 두 손 두 발 다 동감합니다. 들었는 게 전 네. 안 해요 국회가. 아니 이준석 징계도 합니까? 우원식 의장님 안 하시잖아요. 아니 전 이제는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저도 안 믿는 게 이준석 징계 60만 명이 청원해도 뭐 안 하는데 이유는 많겠죠. 안 할 이유는 100개가 넘습니다. 할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할 이유 100개가 넘죠. 그러니까 그것도 왜 징계도 안 안 하는 해, 거지? 탄핵도 안 해. 그럼 윤리위가 국민들은요 안 참다가 돼서 그렇고. 윤리 구성이 아직 안 돼 네.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가 서로 짬짬이하고 봐주는 거 저는 아니냐. 안 할 이유만 찾으면서 자꾸 정무적인 판단 얘기하는데 정의를 어떻게 정무화 바꾸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저는요 만약에 조이대 같은 사례를 놔두고 우리 사회가 탄핵으로 단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국회에게 역으로 묻고 싶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판사들이 정치 개입을 하고 나라를 말아먹어야 그때 국회는 탄핵을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지 우리는 탄핵한다. 그 기준은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근데 그것도 답을 안 하면서 끝까지 안 하려고만 노력을 하면 그럼 사법 정상화가 저는 당분간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천 계곡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 및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했습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25년 7월부터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일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25년은 전국적인 정비의 첫 해인 만큼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불법 점용 행위는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서 835건 조사되었으며 평상, 그늘막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 건축물 및 불법 경작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753건, 90%에 해당됩니다. 는 원상복구 조치되었습니다. 미조치 시설은 철거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하여 자체 철거 계획을 마련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비 실적 평가를 통해 모범이 된 15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과 특교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 26년도에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5년은 다소 늦은 시기인 7월부터 단속을 추진했기 때문에 불법 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이 많아서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6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3월부터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5월은 농작물 파종 등 불법 경작 단속, 또 6월부터는 평상, 그늘막 등 불법 상행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 인력도 대폭 확대하여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재난특효세도 선제적으로 교부해 하겠습니다.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와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용 특례를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비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을 확대하고 특교세 등 재정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름철 대비 빗물바지 정비와 관련해 25년에는 집중 관리를 통해 전년 대비 3.5배나 많은 곳을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4월부터 조기 추진해서 철저히 이 여름철 재난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조사 건수가 전국을 했더니 835건이더라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할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네,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누락된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게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볼 때 봤던 건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 못 본 척합니다. 위반을 하고 있는데 위반 사례로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슬쩍 못 본 척해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는 감찰을 시켜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누락시킨 경우는 엄중 문책하고 규모가 크거나 이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도 요거 한번 행안부하고 좀 신경 써서요. 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835건밖에 안 돼. 그리고 90%를 자진 철거하고 있다는데 철거할 수 있는 것만 조사한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안 한 거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원칙을 좀 명확하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 나온 김에 각 부처청에
그 내부 감사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좀 활성화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감찰 감사 기능을 좀 강화해서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하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공직 기강이 무너져요.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속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다 돈 벌기 위해서 위반하는 건데 이거 벌금만 수사하고 벌금에서 처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처벌받을 사람을 바꿔가면서 합니다. 명의만 바꾸면 되거든요. 기껏해 벌금 500만 원, 재범해봐야 뭐 벌금 한 7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아예 바꿔요. 그리고 벌금 내고 걸리면 벌금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중처벌 되니까 이름 바꿔가지고 또 하고 며느리 이름으로 했다가 시동생 이름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징금도 이것도 과징금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행안부. 그 과징금으로 그 수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면적 곱하기 얼마 더하기 아니, 곱하기 위반 연수까지 예. 이렇게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불법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게 좀 만드시도록 하고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수익을 환수하도록 네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형사처벌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괜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데 시간만 걸리지. 그래서 이건 다시 좀 전면적으로 한번 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소한 거긴 한데 이거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예.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는데 네네. 근데 이행강제금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보니까 이자와 가산제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반해서 버티는 만큼 이익이에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더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이익이에요. 네. 그 이상한 제도 같아요. 저기 법제처에서도요. 이행강제금이 온 동네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재금을 위반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익이 되게 지금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이익 이상의 가산금을 붙여야죠. 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네, 다른 전 됐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고 부처 협조 사항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경부 국가유산청 순서대로 부처 협조 사항 공유해 주십시오. 예.